이번에 받은 사연은 이제 부록 인상을 코앞에 두고 온 30대 후반 여성분이 보내주셨습니다. 남편과는 36세에 결혼을 하셨다고 합니다. 스택 관련한 이야기를 사연으로 적어보고자 하셨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과 손잡고 계신 분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매우 진솔하고도 극적인 이야기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번 쇼에서는 담백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톡톡 살아있는 사연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에 올라오는 사연들을 듣고 보기만 했지만 처음으로 직접 글을 써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좀 어설퍼서 횡설수설하더라도 부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칭찬해 주세요. 요즘 처음 하는 거라 잘 모르겠네요. 이야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좀 망설여지는데요. 30대 후반인 제 삶에도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 소개를 하려고 해요. 저는 어릴 적에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의 이혼으로 어려움이 있었고 생모님께서는 어디에도 가지 않았거든요. 20살에 보육원을 나와 현실과 마주쳤고 아버지는 돌아가신 상태이며 어머니와는 늘 연락이 있다면 매달 한두 번 정도 오랫동안 이렇게 지냈습니다. 결국 인연은 없어졌죠. 그 진실이 무엇인지, 무엇을 했는지 깊게 생각하면서 혼란스러워하곤 해요. 책 속으로 빠져 일하게 된 첫 직장에서 좋은 인생 선배님들 덕분에 차츰 밝아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딘가 어둡고 우울했거든요. 그들은 감추려 하지 않는 시를 가졌는데 그런 점에서 감당할 줄 모르는 10대였습니다. 티가 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어른들을 만나게 되면서 사회에서 성품도 개선되어 활발해졌고 그저 잘 살아왔습니다. 제대로 된 인생에서의 첫 연애는 23세 때 해보았어요. 그런데 연애를 하다 보니 돈도 쓰고 시간도 소모되어 말썽이 많았죠. 처음 경험하는 상대와의 연애였기 때문에 당시에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상대는 대학 4학년이었고 전학생이었는데 나이차도 있었죠. 매번 돈 없다는 말만 입에 땀을 띄우며 저는 어리석게 생각했어요. 달고 살면서 속절없이 끌려가는 연애를 하던 중 1년 정도 만나고 헤어졌었어요. 웃기게도 제가 차에 탄 것이 그 사실이었죠. 그 후로 시간이 흘러 제가 26살이 되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어요. 저보다 1살 위였고 비단 연인이 아니라 최고의 친구이기도 했어요. 그 사람 덕분에 제 삶이 풍요로워졌어요. 너무 좋아하는 마음이 커졌을 때 제가 제 배경을 다시 여는 결심을 했어요. 얼마나 구제로 없이 살아왔는지 깨달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 시간을 좀 가져라고 하더라고요. 마음은 아파했지만 차라리 고마워했어요. 시간을 투자해 솔직하게 나에게 다가와 줘서요. 제가 강렬한 모습을 보여 생기가 있는 것으로만 생각했지 설마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을 줄은 상상조차 못했어요.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했기에 그래서 기다려 주었습니다. 시간을 갖자고 했던 것이 시간이 더 흐를 때까지였죠. 마침내 그 기다림이 끝났을 때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이전보다 더 나의 최선을 다해 너를 만나고 싶어. 요컨대 나를 계속 만나고 싶다는 말이었죠. 멀리 떨어져 지내면서 그에게서 나온 그 마음이 진심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깨달은 순간 난 고있던 것만 같았어. 30결혼이 목표인 그 사람과 다시 잘 만나기로 했고 그의 집에 가서 인사를 드리러 갔어. 그러고 나서 거절당했어? 정말 미안한데 그 사람의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와서 우리 아들 이외의 남자 만나면 안 되겠니? 라고 말씀하셨지. 그게 무슨 소린지 나 잘못한 게 있었나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우리 아들이 평범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아가씨는 너무 우리 식구들의 시선으로 바라보기에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이때 알았어요. 저는 평범한 게 아니었구나. 저는 저같이 평범하지 못해 보이는 사람은 세상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나 깨닫게 된 건 이건 평범한 게 아니란 걸 알아낸 거죠. 그리고 평범해지기 위해서는 저 같은 사람은 죽도록 노력해야 해요. 그 평범함이 범죄로 들어갈지 말지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나는 정도면 그래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던 순간도 있었어요.
제 자신이 우습고 한심스러웠습니다. 이룰 수 없이 초라하게 느껴졌는데 그런데 딱 그때 아버지 소식을 접했어요. 된 거냐? 정말 오랜만에 들린 아빠의 소식은 바로 췌장암 발병으로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비록 아버지의 손길을 받으며 자란 경험은 기억 속에 없었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존재이니 말입니다. 돌아가신 탓인지 정신이 아득해지더라고요. 좀 힘들어서 감당하기 어렵다고 모든 상황이 말인 거지요. 결혼을 꿈꾸던 그 사람에게 당장 헤어지자고 말했어요. 울지 않았죠. 대신 다음 달에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세상을 떠나가라 울었습니다. 누가 보면 천하의 현역 분야 관계가 엄청나게 끈끈해야 된다고 착각할지 몰라요. 제가 기절을 배우기 위해 울었나요? 우리 엄마. 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미심쩍은 표정으로 물었더라. 왜? 왜 나한테 관심을 가져 이제 와서 왜 그래? 나 원래도 난적이었고 모든 소리를 할 땐 언제나 내가 정신이 나가는 것처럼 하다니까. 그건 궁금해해야 해. 예, 그래. 되었어. 그러자 말을 하자. 엄마가 손에 소매를 쉬게 되었어. 나는 너무 감격해서 울컥했지. 후회되었지만 제게 도단한 제안을 받아들여 가시는 줄 몰랐어. 그런데 며칠 뒤에 엄마가 연락하셨어. 아니, 그러니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데? 대통이 그래서 나한테 말했어. 항상 한 번도 돌아본 적 없던 엄마가 제게 구걸을 해달라고 했다. 나는 했던 일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지만 손을 내밀어 준 것은 엄마였습니다. 나에게 손을 내미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이 작은 일이 남은 것은 거대한 일이었죠. 그리고 이를 거대한 일로 느끼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비참하게 느껴졌어요. 어쨌든 나는 모든 것을 엄마에게 털어놓았어요. 1년 넘게 만난 사랑은 남자와 나의 부족함 때문에 헤어졌는데 그러자 엄마가 더 터놓고 20대까지 결혼 안 하고 살아도 결혼을 생각하지 마라. 안 하고 살아도 문제 없어. 괜히 결혼의 생각 말고 산세 망치지 말라며 인정하는 조언을 했다. 나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내 안에서는 엄마의 발언은 내 마음 깊이에 각인되었어요. 결혼 생각을 내려놓자 연애가 솔직히 떠올랐죠. 아이도 신경 쓰이지 않아요.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그 구조를 따른다는 사실은 단지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30 초반에 한 번 연애를 했었지만 잘 맞지 않아서 헤어졌어요. 그러던 중 30대 중반에 지인의 소개로 남자를 만났어요. 그 남자는 저보다 2살 많았죠. 약속 장소에서 만나서 첫인상은 그저 보통했어요. 문화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 후 다시 만날 때 상대방이 제게 호감을 느끼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상대방이 제게 호감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던 사실을 깨닫고 난 후에는 더욱 근심스러워졌습니다. 연애세포가 다 죽었나 싶었는데 아니라고 하니까요. 매우 결혼을 원하는 욕심이 없었던 탓에 편한 기분으로 만남을 이어나갔어요. 그 남자분은 제가 결혼에 대해 회의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했고 저는 그 대답을 해주면서 제 과거 이야기를 털어놓게 되었죠. 때로는 사람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 진짜 속마음을 털어놓게 된다고 하잖아요. 오히려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 잘 말하게 되죠. 제가 그때 그랬었나 봐요. 별별 이야기를 다 꺼내왔어요. 그 후에 저희 둘은 서서히 가까워져서 남자분도 자신의 이야기를 여러 가지 털어놓았어요. 사실은 모친이 병이신 상태라서 여자 소개를 급하게 받은 것이죠. 4년 동안 만난 여자친구와 헤어진 후 시간이 지날수록 후회도 되고 남아서 찾아갔지만 이미 다른 남자를 만나 결혼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 2년 동안 혼자를 보내던 중 부친이 현재 많이 아파하신 상태이고 정말 혼자인 것을 너무 슬퍼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적어도 참가해야 하는데 내 목소리로 독수공방이라니 내 속이 터진다고 느껴지네요. 모친이 하도 그러시더군요. 그 성화에 못 이기고 일단 여자를 만나 앞으로 오겠다고 약속했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이게 바로 남편이 되기로 한 결정인가요? 말씀하시기를
제 남편에게는 남동생이 있다고 했어요.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는 거예요. 귀한 손자를 만나면서 행복해 보일 텐데 아니었나요? 어머님은 단순히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으셨나요? 그게 아니라요. 아기 때문에 고통을 겪는 환자를 기쁘게 만드는 것이 조금 근거 있습니다. 어디서든 누구도 상관없이 그렇게 할머니와 손자가 맞는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저희 어머니가 재수 씨랑 함께 살다가 지나치게 나빠져요. 이에 대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쨌든 남편이랑 저는 서로 만나면서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곤 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른 저녁 식사를 마쳐서 들른 카페에서 마감 시간까지 일했어요. 직원이 우리 쪽에 다가와서 문을 닫아야 한다고 안내했을 때 깜짝 놀라게 되었어요. 그 사람과 얘기를 한 것뿐인데 벌써 3시간이 지났다고 놀랐어요. 그냥 그 사람과 얘기를 나눈 것뿐인데 3시간이 훌쩍 지났다니 마법 같네요. 남편과 같이 있으면 정말 편안해서 여러 얘기를 나누게 되었고 남편이 없는 얘기더라도 어떤 주제든 귀를 기울이게 되었어요. 전 나를 묵살할 수 있는 결혼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을 품었었는데 36세인 저는 마침내 38살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혼인신고를 먼저 했기 때문에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 사실을 아시고 선한 미소를 지으시며 떠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전부야. 결혼 생활을 잘 살아봐. 결혼할 때 제 엄마가 500만 원을 주셨어요. 결혼식은 형편에 맞춰 매우 간소하게 올렸고요. 결혼식엔 제가 이평생에 정확히 3번만 봤던 외삼촌의 오빠가 결혼식장에 참석하신 채 우리의 손을 잡고 신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규모는 작았고 모든 손님이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그 과정에서 동서는 조금 튀어나왔다는 느낌이에요. 명품 단추가 있는 투피스 차림이었어요. 상의는 몸에 딱 붙었고 치마는 몸매를 드러내는 스타일이었고 높은 하이힐을 신었고 진주 귀걸이는 커다란 걸로 서방님은 동안 살피는 듯한 아주 클러치백을 들고 계셨어요. 공주처럼 보이셔서 연애를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임신을 한 후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동서가 남편을 많이 원망했대요. 내 때문이야. 전부 내 때문에 내 인생이 꼬였다고. 참고로 동서는 남편보다 많이 어립니다. 하지만 걸핏하면 분풀이를 했다고 하네요. 다이안을 버리고 낳기로 한 거 뭐란 결혼해주기를 않고 이거 다 영광이라 오라라 그렇게 알고 나한테 평생 감사하면서 봉사하며 살아 알았어. 남편에게 오퍼를 내리었다고 하네요. 동서는 매우 아름다운 외모는 아니지만 매력적으로 생겼다고 하며 누구든지 그를 보면 절대 싫어하지 않는다고 해요. 못생겼다고 할 얼굴 아닙니다. 피부 관리를 열심히 받아서 피부도 좋고요. 자신감 넘치는 동서는 소이기가 센 사람입니다. 거기에다 기분 팔아서 기분이 휙휙 바뀌고 글 다른 동이 있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웃으면서 잘 떠들었으면서 갑자기 소틀리면 머리 뚜껑이 열려서 막말을 쏟아내는 그런 타입이에요. 절대로 나는 친구 몇 명 없어요. 그리고 모든 죄인들을 합쳐봐도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은 주변에 한 명도 없었거든요. 아예 다른 영역의 존재니까요. 그런데 설마 결혼해서 시댁 식구들과 접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동서라는 존재는 사실 중학교 시절에 제 트라우마를 유발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보육원에 있다는 걸 알고서 저를 우습게 보고 괴로운 패턴에 휘말렸죠. 그만두고 싶어요. 야, 고아 유 깨끗하면서도 나를 이렇게 놀라게 해 책이 아니다. 엄마 어디니 나는 용기를 내서 이렇게 대답하면 더 신나게 웃으면서 내 머리를 톡톡 칠 때 그랬어요. 그래. 그러면 내가 어디 사니 아시다시피. 그럼 어디 살아요? 설마 보육원에 살진 않겠죠? 엄마, 아빠가 있으면서도 밝은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는 나를 그런 일들을 우습게 여기며 둘러싸주고 기록했어요. 세월이 얼마나 흘러도 그런 순간은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동그라미의 이야기는 정말 추억이에요. 그런 것들은 전부 예전에 그 나쁜 일들을 불러일으켰어요. 그래서 정말 부끄러웠고 처음에는 동성의 도움을 제대로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거침없는 성격이라 옛날 일을 떠올리게 해서 마음이 불편했고 잘 사는 집안 동생이 부담스럽게 느껴졌거든요. 우리 형님은 그게 뼈있는 일이라고 가시는 분인 거 알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하셨어요? 그럼
내가 이런 때는 그래도 당돌하게 잘 하는 편이야. 정말 그래? 아, 엄청 느낀다. 동생이 활발하게 떠들면 나는 조용한 미소만 짓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서로 자주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리고 나는 결혼한 지 언제든요? 2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제가 직장 다니다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생겨 소치 수치가 매우 높았고 불명의 만성 두드러기까지 생겨서 남편과 상담한 끝에 직장을 쉬게 되었습니다. 다른 일을 하지 않을 정도는 아니지만 계속 다니기는 어렵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돈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너무 불안하지만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공감해 줍니다. 최고로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한 게 어떻게 될까요? 차라리 건강을 챙기면서 찰스와 쏘 회사 일을 쉬는 게 좋겠네요. 남편이 저를 너무 걱정해주는 것에 안심하고 쉴 수 있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좀 이상해지더라고요. 저희 조카가 있는데, 서방님이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동성애적인 아이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사하면서 우리 집과 좀 가까워졌는데, 그 후로 아이와 몇 번 노는 등 관계가 좋아졌어요. 그러다가 요즘은 아이 돌봐주는 분을 따로 두고 있었는데, 제가 직장을 쉬면서 시간이 생겨 그 아이 돌봄을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출퇴근이 아니라 집안에서 건강도 챙기면서 하루 이틀이란 일은 하면서도 20살 이후로 한 번도 직장을 쉬어본 적이 없어서 이 습관이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돈을 벌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마음에 불안감을 주고 평생을 풍족하게 살지 못했던 점을 꼽아 그랬던 것 같아요. 또 동일한 환경을 보면서 불안해하는 저의 상황과 이전에 아이를 돌봐주던 분에게 불만을 보였던 것이 동서의 상황이 딱 맞아 떨어진 것이라고 생각해요. 평일에 3살짜리 아이를 맡기기로 했습니다. 동서가 아이를 돌봐주고 골프를 쳤다가 응원가를 하고 디자인을 배우러 다니는 등 다른 활동도 하거든요. 제가 하루 일당으로 계산하겠습니다. 10만 원씩 어떠세요? 술은 자주 먹지 않고 주로 집에서 쉬고 계시죠. 그래서 동석해주시는 모습이 너무나 감사해서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저에겐 정말 아이를 케어하는 것이 작은 즐거움이었어요. 일일 알바나 단기 알바를 많이 찾아보았는데 하루 일당이 8만 원이었고 거기에 세금이 따로 빠져나가는 것이 일반적이었죠. 그러니 10만 원씩 받으면 꽤 만족스러웠어요. 무엇보다도 아이를 돌보면서 제게 한 가지 깨달음이 있었어요. 아이를 참 좋아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아이들과 접촉할 기회가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보육원에서 운영을 하는 법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와 놀아주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제게는 숙제가 아닌 즐거움으로 느껴지는 것을 보며, 아, 나는 이 일을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막연히 굳이 임신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생각을 바꾸는 것도 괜찮겠어요. 우리 부부와 닮은 아이가 태어난다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새로운 마음가짐도 가지고 있더니 몇 주가 흘렀어요. 그리고 이렇듯 감동적인 계기로 인하여 대망의 사건이 내게 닥쳐왔어요. 처음에는 별거 아니었어요. 아이가 놀이터에서 사고를 치고 다음부터는 안 데리고 나가려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싱겁게 다가가서 함께 있는 것이 좋겠어요. 아이가 짓궂은 장난을 치는 버릇을 가지고 있어서 한 번은 5장을 망가뜨렸었거든요. 형님, 오늘 난 애를 데리고 놀이터에 가서 놀고 싶어요. 아, 저번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게다가 오늘은 엄마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날인데 아이들도 많을 텐데 그냥 다음이랑 놀이터에 가야 할까요? 형, 아이가 놀이터에서 노는 것을 원해요. 그냥 그렇게 해주세요. 자꾸 톤인 마시고요. 알았어요. 그렇게 하면 될 거야? 동생이 좀 그래도 그렇게 하겠어요. 그리고 놀이터에서 애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냅두세요. 왠지 한숨이 나왔지만 그냥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따르기로 결정했어요. 명령대로 하는 것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것이 실수가 될 줄 모르고 있던 거예요. 그날 놀이터에 나갔는데 예상대로 아이들이 많았어요. 아이가 먼저 시비를 걸고 장난을 치고 싶어 했고 할 만한 또래 친구들도 많이 있었어요. 라인은 전환기가 작동하여 돌아다니고 친구들이 도망치자 약이 오르며 악기와 같이 다녔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다칠 수 있어요.
제가 외쳤지만 아이는 듣지 않았어요. 교회에서 장난을 치면서 빨리 뛰고 있었던 아이가 가장을 만나 너무 심하게 부딪혔어요. 달리다가 말이 꼬여서 작은 몸이 공중에 떠 있는 것이 보였어요. 어떻게 괜찮아? 제가 달려가서 살펴봤어요. 반바지는 아래 무릎이 왼쪽은 다소 부풀었었어요. 까져 있었고 오른쪽 무릎은 그것보다 반철 크기로 까진 상태였습니다. 아이가 놀리다가 멍하니 있다가 제사 알려주니까 그 제정신이 들어 울었어요. 얼른 데려가서 상처 소독부터 하고 동사에게 연락했는데 안 받았어요. 3번을 걸어도 안 받았어요. 그날따라 예정보다 늦게 들어온 동서가 아임으로 팔잔뜩 연구가 말렸습니다. 이거 뭐야? 우리 왕자님 무릎들이 왜 이를 다 했어? 동서가 아이를 잡고 물어보면서 상처를 살피는데 다친 정도를 빼서 아픈 건 별로 없었던 아이는 그저 해맞게만 해줬어요. 그때 시간이 늦어져서 고서방님 귀가하시게 되었고 저도 집으로 가서 남편 저녁차를 준비했을 때예요. 우선 나는 가기로 했다.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형님. 동서는 날 확 바라보며 조금 무섭게 느껴졌다. 죄송하다고 반복하며 나가는 동안 나는 머리를 들지 못했다. 그리고 그 주말이었다. 가족들이 모여 나들이를 떠날 준비를 하기로 한 날이었는데 남편과 나는 먼저 시부모님 집에 도착했다. 시아버지는 별로 관심이 없으셨는데 우리가 도착하자 이미 모두 준비를 마치고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계셨다. 시아버지는 항상 조용히 계시는 분으로 뒷면에서 지켜보시다가 가끔 말씀을 해주신다. 배틀을 맞을 때마다 어깨 배골이 제대로 없으신 분이 아니라 대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쨌든 셋이 썼더니 그렇게 따져보니 서방님이 남편에게 전화를 거셨어요. 형, 여기 근처에 다닐 만한 곳이 진짜로 추천할 데가 안 보인다. 더 정도로 말하는데 전부 어디도 안 가고 집에만 있는 것 같네요. 차들은 안 빼고 넌 네스택은 좁은 길에 이어진 빌라촌이었어요. 주차가 마땅치 않아서 당황하셨던 서방님이 저희 차를 빼주시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동서가 바빴고 긴 것이었죠. 주차 위치를 바꿔주십니다. 동서의 사주를 받은 서방님께서 한숨을 푹푹 내셨습니다. 좋아. 그래서 말이들, 형이 차를 빼주면 안 될까요? 우리가 거기 좀 될 것 같아요. 상황을 파악하는 남편이 알아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차를 뺀 후 빌라 진입로에 있는 공용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고 했어요. 거기는 유료고 우리 차를 빼면 그 자리에 시아버지 차를 주차하라고 하셨어요. 남편이 나가자마자 그동안 TV에 집중하고 계신 줄로만 알았던 시아버지께서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이해가 안 가구나. 안 그렇지. 네, 아니에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저희는 걸어 다니고 조금 떨어진 공용 주차장 요금도 그렇게 많이 안 해요. 제가 그냥 민망해서 대답했어요. 그러자 시아버지께서 어깨를 가볍게 쳤어요. 너는 내 평범한 일상에 물러들어와 그렇게 중얼거리는 순간이었어요. 북한에서 커피 한 잔이나 먹으러 가면 좋을까 생각하고 있을 때 문이 벌컥 열렸어요. 동생이 들이닥쳤어요. 아버지. 저희 동생 왔어요. 동생은 쾌활하게 집으로 들어와서 거실 소파에 앉아 계신 아버지에게 인사를 드리고 놀란 채로 서 있는 나에게 다가와서 손을 꼭 잡았어요. 놀라서 눈을 휘둘러 딱 돌리며 살펴보던 아이와 나는 눈이 마주치게 되었는데 그 순간 동생이 진짜로 혼란스러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런 큰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닐 테니까요. 그 기세에 압사되어 몸을 움켜쥐며 다리가 뭐지? 이게 뭐야? 이거 좀. 고개를 내려보니 이 물은 막대 붕대가 둘러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 붕대를 왜 이렇게 크게? 혹시 상처가 덧났어서 번져버린 거야? 네 발에 소독을 한 후에 너무 답답해서 몸을 숙여 붕괴를 살펴보려 했어요. 아이에게 손대지 말아요. 어디선 되는 일을 했던데 그러자 동생이 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나는 다시 차르차세가 되어 얼어붙었고 그때 남편이 들어오셨어요.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이자마자 이 긴급 상황을 보시고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어색한 기색이었죠. 도대체 아이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냥 방치한 건 아니겠죠? 그게 정말 미안하게 느껴져요. 저 그런 의도로 그러진 않았어요. 지금 그걸 변명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제가 단순히 부탁한 건 아닌데도 돈을 써가면서 맡긴 건데요. 이러면 정말 차가울 수밖에 없겠죠. 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진짜 순간적인 실수였어요. 가끔은 웃겨요. 그렇죠? 애들 사고가 순식간에 벌어지진 않고 천천히 벌어질까 봐요. 자기가 없으니까 이런 것도 모르셨나요? 보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비아냥거리던 동석은 그 다음엔 해선 안 될 발언까지 하고 말했습니다. 아, 그 후 보니까 형님 고아원 출신. 그러시면 솔직히 많은 것을 아예 모르실 것 같아요. 아이에게 한번 제대로 손을 놓아 보셨나요?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래도 뭐라도 아시리라 생각해요. 지금 모르는 것이 있어서 동요하지 말고 제대로 알려준다면 그렇게 보시지 않으실 거예요. 알만한 애 가득 찬 감정으로 온몸이 전율을 느꼈습니다. 머리가 순식간에 충격을 받았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동터널 뒤로 남편님께서 너무 충격적으로 입을 씻으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9학년이 아니라 부유한 사교지에 아이를 맡겨보면서 좀 미숙한 점이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런 신이한 말을 들어야 할까요? 전원에서 진정하며 심착한 말을 했습니다. 기분에 따라 당장이라도 울면서 발광하고 싶었어요. 아니면 그대로 현장을 떠날 수도 있고 상황을 외면하고 싶었죠. 그런 압박 앞에서 견딜 수 있는 정신력이 저에게는 없었거든요. 동서는 저를 쉽게 비웃었습니다. 그가 우위에 있다는 확신에 가득 찬 표정을 지으며 와, 갑자기 웬 고상한 촉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잘못한 게 누구야? 그렇게 나오면 다 진짜 점점 더 화가 나네. 동서가 더 화를 내면 내가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동서한테 받은 돈이든 내놓을까 고민했습니다. 저는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조용히 말했지만 동서는 표정으로 가소롭다는 것을 나타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가난한 여자한테 불쌍해서 돈을 주겠다는 뜻이 아니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불쌍히라는 말이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제대로 된 사과를 하세요. 어떻게 더 절대 사과를 해야 하는 거죠? 꿇어주세요. 저는 귀를 의심해야 했습니다. 그러자 서방님이 얼굴이 붉어지며 동서의 어깨를 잡아쳤습니다. 적당한 자리에 앉아 계세요. 화가 나셔서 그러시는 것에 대해서 말이죠. 동선을 잘 지켜서 저만을 쳐다보시며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저한테 꾸짖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시는 거죠. 황당하네요. 혹은 어이없어요. 그렇게까지 말하는 것으로는 제 마음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겠죠. 현실인지 아닌지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하셨군요. 제가 얼굴이 붉혀져 있어서 동생이 살짝 웃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형님, 자신이 해야 할 일과 책임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 아닌가요? 그것에 대한 사과는 당사자인 우리 아이에게 해야죠. 그렇지만 내가 어린이에게 무릎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왜 그런지 인간관계를 따지면 맞는 것 같습니다. 자신은 어른이고 상대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해도 되나요? 동생이 신랄하게 나에게 지적을 했지만 나는 실색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놀라서 호조의 섬을 들지만 그때였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조용하지만 크고 힘있는 목소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두루마리 소파에서 일어난 일을 다 지켜보고 계신 분이었죠. 그 사실을 잊고 있던 나는 가끔 그랬습니다. 너무 수치스러웠어요. 아버지께서 소파에서 일어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상황을 따져봤을 때 무드 꼬르라는 그 요구가 명백히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제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아버지, 제가 어찌할 줄 모르겠어서 동서는 더욱 의심스러운 표정이 되었죠. 하지만 그것은 오해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손으로 신호를 주시고 아주 천천히 부엌으로 걸어오셨어요. 동선을 보면서 말이죠. 그리고 근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너부터 꼴찌. 동선이 눈을 휘둥그레지며 하는데 대답했습니다. 예, 적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저와 대화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사 앞에서 걸음을 멈추신 시점에서 아버지께서 예리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셨습니다.
그 순간 동서가 깜짝 놀라 침묵하려고 했어요. 어른 앞에서 이러한 행동을 하다니 아버지께서 일가를 터뜨렸습니다. 동서가 어깨를 작게 떨면서 눈을 아래로 내리쬐셨다. 넌 아빠일 테야. 이 사람의 아버지가 바로 나야? 그 사실을 출방과 함께 너는 이 상황을 그만둘 생각이 없니? 큰 소리 앞에서 동작은 작아졌다. 반갑습니다. 저는 술도 마시며 의회 전개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내 소중한 손주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한 것이다. 너희 손이 사람에게 혼란스러운 지시를 하며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은 이 집안의 어른으로서 용납할 수 없다. 너희 네 잘못이 먼저인 것이야. 아버님, 천을. 그러니까 너도 너의 죄를 사과하고 무릎을 꿇어 시아버지의 존엄성을 파내야 한다. 하지만 그건 제가 해야 할 일이다. 제대로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지. 당신이 입술을 떨고 있는 동안 CONFI 지혜부 모어 TXT. 싸늘한 눈총을 받는 아버지께서 고전을 쳐다보셨어요. 그런 다음 너도 내 부친께 사과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서로가 공평하게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니 맞지 않겠느냐? 수학 선생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전에도 선생님이 그 의도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곧 공손하게 머리를 숙이며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서를 쳐다보며 약한 미소와 함께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무엇을 하겠습니까? 빨리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나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동서의 눈이 믿음직스럽게 보였습니다. 아이가 아프다고 징징 걸었습니다. 열받은 동생은 아이의 손을 잡으며 보잘것없다는 사실도 신경 쓰지 않은 채 소나귀를 꽉 쥔 채 있었어요. 아프다고 징징 우는 아이는 자기 엄마의 표정이 너무 무서워서 놀라며 말했어요. 그때까지 오만 소리를 다 들어도 멀뚱멀뚱하게 있던 그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이는 크게 울기 시작했고 서방님이 아이를 품에 안아주면서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상황을 본 남편은 표정이 알쏭달쏭해졌어요. 얘가 왜 울고 있어?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다들 왜 부엌에 속해 모여 있네요. 남편이 어리둥절해하고 있는데 동서가 갑자기 발끈에 소리를 쳤어요. 어제만큼은 안 그랬던 것 같은데 힐끗 쳐다보더니 그 다음에는 쟤를 살인자처럼 쳐다보나 봐요. 저는 못해요. 왜 저까지 무릎 꿇고 사과를 해야 하는 건지요? 동석이 말했습니다. 그럼 나는 어린애에게 무릎 꿇고 사과해야 되는 건 맞고요. 제가 말려들지 않고 조용히 말했더니 동석은 머리끝까지 화가 나더라고요. 갑자기 가자고 얼굴을 당기고 몇 번 발을 구르더니 가자, 아가자 라며 소리쳤어요. 아이를 안고 있는 남편을 향해 소리를 내며 답답해했더니 서방님이 말했습니다. 너 혼자 착히 여기 줄게. 주머니에서 찾을 수 있을 동생에게 억지로 남겨주 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갈 거면 너 혼자 가라고. 난 안 가. 예상치 못한 남편의 반응에 당황했어요. 오늘 버리면서 아이를 찾아봤어요. 너 빨리 와. 엄마랑 가고 싶지야? 그렇게 아이를 불렀는데 아이는 훌쩍훌쩍 울면서 서방의 뼈를 사르고 있었어요. 자기 엄마를 물리치는 거예요. 진짜 열받아. 멀쩡한 게 하나도 없네. 투덜거린 남편이 마지막으로 나를 향해 쳐다보고 집을 나갔어요. 남겨진 제가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게 해주세요. 정말 남편을 알게 된 것 같았어요. 남편께서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하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무슨 이유로 죄송하다고 하는 거죠? 아버지가 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 후로 사관과 동서는 완전히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아이가 다친 문제 때문에 동선의 집안에서 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에 저를 괴롭히고 하인으로 부려 먹일 기회를 노리면서 동수에게 그 집안 사람이 헛소리를 믿게 한 것이었습니다. 싸움을 벌이던 사사간의 비밀이 있었음을 알게 되자 서방님은 가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했고 말았습니다. 진짜 질린다. 인생 남은 시간이 너무 길어. 너랑은 이젠 이렇게 못 산다.
서방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자 동서가 나를 떠나갔다고 합니다. 더 이상 그렇게 행동을 하더라도 내가 버티겠다고 결심했어요. 이혼 절차가 시작되고 있는데 아이는 동서가 나를 데려가 보였다고 합니다. 저는 너무 아쉬웠어요. 한 번뿐인 시작이었는데요. 남편은 서방님께 좋은 여자를 만나 새로운 시작을 하라고 권유했어요. 인생의 두 번째 장을 살아보라고도 했죠.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가 다시 서방님을 찾아왔어요. 아빠를 보고 싶다며 오래 울어서 동서가 무슨 일로 가 버렸는지 알려줍니다. 이 상황이 어떤 일인지 궁금해졌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해보면서 이전에는 괜찮을 줄 알았던 코로나가 더욱 악화될 것 같았어요. 커진 동생이랑 함께 사던 여잔의 집안에 코로나가 번쩍 들었습니다. 그 여잔 코로나를 2번이나 걸렸어요. 그래서 아이는 계속 서방님이 데리고 있었죠. 덕분에 저도 자주 아이를 보면서 돌봐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서방님이 일하는 곳을 바꾸게 되어서 새로운 업무 담당자와 인연이 시작되었어요. 서방님이 사정도 알고 계신 분이라도 좋다 하고 상관없다 하셨대요. 제가 몇 번 만나봤는데 분하고 정말 좋으신 분이신 것 같아요. 서방님과의 앞날을 축복하고 있는 중이에요. 현재 저도 많은 축복을 받으며 살고 있어요. 저는 현재 임신 중입니다. 결혼을 하고 심지어 임신을 가게 된 주리아 씨입니다. 과거의 나라면 이런 미래의 모습을 믿지 못했을 것 같아요. 하나뿐인 나의 조카가 태어나면서 우리의 배를 보고 있으면서 신기해요. 자기는 동생이 없기 때문에 이 뱃속의 아이가 태어나면 자기의 친동생이 3회째라고 이렇게 말하며 다니고 있어요. 아이를 공주님으로 표현했더니 자기가 공주님을 지키는 기사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기특한 모습을 보는 즐거움에 아이와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임신 이후에 사람들에 대한 재평가를 하게 되었어요. 좋은 말씀 들을게요. 항상 임신하는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해 주는 것이 중요해요. 임신 중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것을 계속 들어주는 사람이 평생 동안 내게 남을 거야.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절대 이해 없이 대하지 않아. 남편이 장난스럽게 말했지만 그 모습조차도 다정하게 보이네. 이 모든 것이 제 콩깍지 때문인 건 아니겠죠? 아버지가 돌봐주시고 엄마도 자주 연락하지만 잘 지내고 계시다니 이 모든 게 행복이에요. 앞으로도 행복한 일들이 많이 있길 바라요. 많이 들어주시고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인생이란 축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껴요. 조심스레 가득하기를 빕니다.